빅토리아 여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혹시 검은 상복 입고 침울한 모습 아닌가요? 알버트 공사망 후 슬픔에 잠겨 은둔했다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녀의 통치 기간은 63년이 넘는 엄청난 기록이었어요. 그 어떤 선왕보다도 길었던 대기록이죠. 그녀의 제2기간은 빅토리아 시대 라블릴 정도였고요. 산업, 정치, 과학, 군사적 변화로 대영 제국이 엄청나게 확장되던 시기였습니다. 단순히 슬픔에 잠겨 은둔했다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1876년에는 인도 여왕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은둔자가 아니었단 증거. 사실 그녀는 정부 정책과 장관 임명에 사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공적으로는 엄격한 도덕 기준의 국가적 상징이었고요. 이거 완전 반전이에요. 슬픔 속에서도 국정을 놓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여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관리인의 엄격한 감독하에 자랐어요. 18세에 왕위에 올랐는데 삼촌들이 후계자 없이 죽었기 때문이었죠. 1840년 사촌 알버트 공과 결혼해서 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유럽 전역 왕실에 시집가고 장가갔으니 별명이 유럽의 할머니. 알버트 공 사망 후 슬픔에 잠긴 건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던 거죠. 엄청난 워커홀릭의 제국 확장의 주역이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속지 마세요. 그녀는 단순한 슬픈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그녀는 대영 제국의 심장이자 정신 그 자체였어요. 역시 역사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군요. 다들 광개토대왕 하면 한반도의 영웅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마치 고구려가 한반도 안에서만 활약한 것처럼 말이죠. 근데 사실은요, 광개토대왕의 활동 무대는 훨씬 더 넓었습니다. 그의 별명 호태왕 기억하세요? 영토를 넓힌 위대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서쪽 만주, 내몽골, 심지어 러시아 연해주까지 진출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동아시아의 대제국 수준이었죠. 한반도에선 백제를 꺾고 수도 위례성을 함락했어요. 심지어 신라를 괴롭히던 백제와 외연합군도 격파했고요. 그 결과 신라는 사실상 고구려의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며 느슨한 통일을 이뤘죠. 뇌의 독자적인 연호, 영락을 사용했는데 이건 당시 중국 황제들과 동등하다는 의미였어요. 즉, 고구려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어엿한 제국이었다는 거죠. 기존의 한반도 중심 역사관만으론 이 스케일을 다 담을 수 없어요. 서쪽으로는 선비족까지 물리치며 영토를 확장했으니 그야말로 동아시아의 패자라고 불릴만하죠. 우리가 배우는 역사책이 광개토대왕의 진짜 스케일을 다 못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한반도 영웅이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 판도를 바꾼 대제국 건설자였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광개토대왕을 말할 땐 대륙의 기상도 함께 떠올려주세요. 역사는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니까요. 역시 아는 게 힘이죠. 다들 소금 행진이 영국 소금 독점에 대한 반란이라고 알고 계시죠? 물론 그것도 맞지만 사실 숨겨진 빅픽처가 있었다는 거 아셨나요? 교과서엔 잘 안 알려주는 진짜 이유 제가 파헤쳐드릴게요. 소금 행진은 단순한 세금 저항을 넘어선 거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의 시작점이었어요. 간디는 이 운동에 불을 붙일 강력한 개막전이 필요했던 거죠. 소금은 모든 인도인이 매일 쓰는 필수품이었으니 저항하기 완벽한 아이템이었고요. 처음엔 78명이 정예 부대로 시작했지만 무려 387km를 걷는 동안 수많은 인도인이 행렬에 합류했어요. 이건 마치 소금 로드쇼 같았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모으고 연설하며 지지를 얻었어요. 1930년 4월 6일 간디가 직접 소금을 만들자 전국적인 불복종 운동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행진 처음부터 다 계획된 것이었다는 거 아세요? 무려 24일간 진행된 이 행진은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대중을 각성시키는 투어였어요. 당시 나부살이었던 단디까지 걸으며 영국법의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간디는 소금을 만들고 나서도 멈추지 않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어요. 다라사나 염전에서 또 다른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는데 안타깝게도 시위 며칠 전 간디는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진과 다라사나 사티아그라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신문과 뉴스 영화 덕분에 인도 독립운동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죠. 다들 빅토리아 유지니를 스페인 왕비로만 알고 계시죠? 흔히 그냥 유럽 공주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녀의 신분은 좀 특별했어요. 그녀는 바텐베르크 가문 출신이었는데 이 가문은 좀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답니다. 원래 바텐베르크 가문은 헤센 다름슈타트 가문이 모르가나틱 분가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공주라는 정식 칭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보통 모르가나틱 혼인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세레네 하이니스 칭호를 받았거든요. 근데 유진이는 달랐어요. 이건 완전 반전이에요. 그녀는 할머니인 빅토리아 여왕 덕분에 1886년 왕실 칙령으로 하이니스 칭호를 받고 태어났어요. 일반적인 바텐베르크 가문원과는 다르게 특별 대우를 받았던 거죠. 스페인 왕과 결혼하기 전에는 더 높은 로열 하이니스 칭호까지 받게 됩니다. 이건 큰삼촌인 에드워드 7세 국왕 덕분이었어요. 여왕의 손녀라는 특권이 여기서 빛을 발한 거죠. 그녀는 사실상 왕족 중에서도 진 왕족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녀의 결혼은 1906년 5월 31일 스페인 알폰소 13세 국왕과 이루어졌죠. 스페인 왕비로서의 삶은 1931년 제2 스페인 공화국이 선포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누가 빅토리아 유진이가 그냥 어떤 공주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녀는 할머니와 삼촌 덕분에 특별한 하이니스 칭호를 가진 공주였다고. 그녀의 이야기는 그냥 왕비가 아니라 신분 상승의 드라마였던 거죠. 역시 역사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흥미로운 디테일이 숨어있네요. 오늘의 역사 미스터리 끝. 다음엔 어떤 진실을 파헤쳐볼까요? 영조하면 다들 탕평책을 떠올리잖아요. 아니면 아들 사도세자를 죽인 비운의 왕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영조는 엄청난 정치적 파란을 겪은 인물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미천한 출신이라 늘 무시당했거든요. 심지어 형 경종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세자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정치 파벌들 사이에 난리가 났죠. 그리고 4년 뒤 형 경종이 갑자기 죽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즉위 자체가 거대한 정치적 논란의 시작이었어요.
그냥 운 좋게 왕이 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들 영조가 세금 제도만 개혁했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그는 탕평책으로 파벌 싸움을 중재한 달인이었어요. 52년 가까운 재위 기간 내내 정치적 줄타기를 한 거죠. 물론 사도세자 죽음은 엄청난 논란을 남겼지만요. 이때도 정치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는 유교 윤리를 바탕으로 통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거죠. 결국 영조는 단순한 개혁군주가 아니었어요.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을 헤쳐나온 생존왕입니다. 어머니의 낮은 신분까지 극복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이거 완전 반전이죠. 역시 역사는 늘 새롭다니까요. 다들 시가 하면 쿠바 시가를 최고로 치잖아요. 쿠바 시가가 원조라고요? 완전히 맞진 않아요. 사실 시가에 들어가는 담뱃잎은 세계 곳곳에서 재배된답니다. 브라질, 중앙아메리카, 심지어 미국 동부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생산돼요.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터키에서도 시가 담배가 자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빠질 수 없죠. 즉, 쿠바 시가라는 건 단순히 하나의 재배지가 아니라 특정 블렌딩과 제조 방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가는 필러, 바인더, 래퍼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만들어지는데 각각 다른 지역의 잎을 쓸 수 있거든요. 래퍼는 보통 가장 좋은 품질의 잎을 사용하죠. 이 래퍼 잎 하나가 시가의 풍미를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 현대 시가에는 브랜드 로고가 인쇄된 시가 밴드가 꼭 붙어 있어요. 특히 쿠바 시가는 리미티드 에디션 밴드로 생산 연도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밴드는 원래 19세기 중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의외죠? 오래전부터 시가 애호가들은 품질을 중시했답니다. 하지만 시가도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답니다. 미국에서는 시가 브랜드들이 특정 인종 그룹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어두운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 쿠바 시가 최고라는 환상만 쫓기보단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시가에 대한 당신의 상식 이제 좀 더 풍성해졌죠? 역시 역사는 알면 알수록 반전의 연속이네요. 여러분, 모나리자 하면 루브르 박물관의 그 그림 딱 떠오르죠? 전 세계가 아는 유일무이한 걸작이라고 다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2번 그렸을 수도 있다는 거. 오늘의 역사 미스버스터 아이즈러스 모나리자 이야기입니다. 1913년 영국에서 한 그림이 공개되는데 이게 완전 반전이었어요. 루브르 모나리자랑 똑같은데 모델이 좀 더 젊어 보이는 그림이었죠. 이 그림이 바로 아이즈러스 모나리자인데 이름은 이 그림을 소유했던 휴 블레이커의 스튜디오 이름에서 따왔어요. 1914년 유명 비평가 코노디는 이 그림이 명백히 대가가 많이 작업했다고 평가했어요. 심지어 루브르 버전보다 훨씬 더 유쾌하고 아름답다고 극찬까지 했죠. 1920년대 이탈리아 전문가들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초기작이라고 인정했고요. 그러니까 다빈치가 루브르 모나리자를 그리기 전에 젊은 모나리자를 먼저 그렸다는 설. 미술계의 엄청난 논쟁거리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다빈치 작품으로 보고 있어요. 이 그림은 1780년대 이탈리아에서 영국으로 넘어왔다고 추정돼요. 몬테규 하우스에 100년 넘게 걸려 있었다니 숨겨진 보물이었던 셈이죠. 그림 속 인물 리사 델 조쿤도도 루브르 버전과 동일 인물이에요. 다빈치가 한 사람을 2번 다른 시기에 그렸다는 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루브르 모나리자가 워낙 유명해서 다른 버전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이렇게 역사는 모두가 아는 사실,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아요. 역시 역사는 승자가 쓰는 거네요. 아니면 더 유명한 작품이 쓰는 건가? 다들 7년 전쟁 하면 유럽 안의 작은 전쟁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이 전쟁은 무려 글로벌 스케일의 전쟁이었습니다. 유럽에서만 싸운 게 아니라고요? 네, 맞아요. 북미, 인도 아대류까지 전선이 펼쳐졌었죠. 프랑스 인디언 전쟁, 제3차 카르나틱 전쟁도 이 7년 전쟁의 일부였다는 사실. 대영 제국과 프로이센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연합과 맞섰죠.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러시아까지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얽혀 있었답니다. 원래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이후 다들 불만이 많았대요. 그래서 외교혁명이 일어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동맹을 맺는 반전이. 오랜 라이벌이 손을 잡다니 이거 완전 드라마 아닙니까? 스페인은 뒤늦게 프랑스 편에 붙었다가 쿠바의 아바나를 잃고 필리핀의 마닐라까지 빼앗겼어요. 물론 파리 조약으로 돌려받긴 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겠죠? 프랑스는 북미 식민지를 몽땅 잃어버리고 반면 영국은 인도에서 상업적 우위를 확립하며 엄청난 이득을 봤죠. 유럽에선 오스트리아가 슐레지엔을 되찾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후베르투스부르크 조약으로 프로이센이 슐레지엔을 차지하고 강대국으로 우뚝 섰죠. 단순한 유럽 전쟁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메리 여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근엄하고 보수적인 할머니의 모습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녀는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었다는 거 아시나요? 메리 여왕은 메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발랄한 아가씨였어요. 그녀의 본명은 너무 길어서 다 외우기도 힘들 정도였죠. 심지어 2번이나 약혼을 했던 로맨틱한 스토리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첫 약혼자는 안타깝게도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의 남동생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조지 5세가 되죠. 그녀는 무려 3번이 자기 변화를 겪으며 여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왕비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메리 여왕은 유행을 선도하는 패셔니스타였어요. 자신의 웨딩드레스를 직접 디자인했을 정도라고요. 보석 수집에도 조예가 깊어 엄청난 컬렉션을 남겼습니다. 현재 영국 왕실의 많은 보석들이 그녀의 손을 거쳐갔죠. 두 아들의 왕위 계승을 모두 지켜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특히 큰아들의 충격적인 심슨 부인과의 결혼은 그녀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죠. 그녀는 결국 둘째 아들 조지 6세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지지했어요. 이렇게 강인하고 현대적인 여왕이었다는 사실 다들 모르셨죠? 근엄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매력이었답니다. 역사는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에요. 다들 다윈의 비그로가 처음부터 위대한 탐험선인 줄 아셨죠? 사실은요, 첫 출발이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이 배는 원래 신문의 포를 가진 전투선으로 만들어졌어요. 1820년 런던 우리치에서 7,803파운드를 들여건드렸죠. 놀랍게도 조지 4세대 관식 축하 행사에 참여까지 했답니다. 런던 브릿지 아래를 지나 상류까지 올라간 최초의 군함이었고요. 하지만 그 후에는 바로 쓸모가 없어져서 그냥 방치되었어요. 옷도 사고도 없이 레인 오디너리 상태로 몇 년을 보냈죠. 이거 완전 반전이죠. 우리가 알던 영웅 선박의 시작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다 측량선으로 개조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총 3번이 측량 탐험에 참여했는데 두 번째 항해가 대박이었죠. 바로 갓 졸업한 찰스 다윈을 태우고 전 세계를 돌았거든요. 다윈은 육지에서 지질학, 자연사, 인류학을 연구했어요. 이 경험은 그의 비그로 항해기로 출판되어 유명해졌고요. 그의 발견은 진화론과 자연선택설의 핵심이 되었답니다. 한때는 방치되었던 배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견에 기여한 거죠. 비글호는 단순히 다윈의 운송수단이 아니었어요. 인류 지식 확장의 중요한 발판이 된 셈이죠. 역사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곤 한답니다. 역시 역사는 승자가 아닌 끈기 있는 자가 쓰는 거네요.